조금 전 시간에 이제 몇 번 강조했지만은 이제 부처님 당시의 종교계 또 사상계의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는데, 육사외도 가운데 이제 저희 때는 육사외도에 대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건너뛰어서 아까 이름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대략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가장 큰 그런 건 그냥 외우실 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상계가 복잡했느냐, 요것만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프라나 카사파라고 하는 이제 그분은 이게 도덕을 부정한 겁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도 그렇지만은 정통 바라문에도 그렇고,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반인데, 이 프라나카사파는 모든 도덕을 부정하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아까 어땠어요? 아리안의 그 베다 종교,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도 뭔가 하려면 사람 반발하게 돼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 부정론도 약간 그런 반발 심리라고 할까? 그런 배경도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발할 때는 그냥 반발하잖아요. 그죠? 설사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취할 것도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반발할 때는 그냥 다 100% 반발하는 식으로 나가요, 이게. 우리 보통 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바라문교가 무너지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그런 반발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쿠다 카차야나라고 하는 그 사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7요소설, 기계적 불멸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또 결국은 도덕 부정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다음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이 스승은 이제 숙명론자입니다. 우리 과거에 지금 우리가 금생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착하게 해봐야 의미 없다. 이미 우리 운명은 과거에 우리가 한 행위로 그 숙명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지타케사 캄발린 같은 사람은 이제 유물론입니다. 순세파라고 하죠. 좋은 게 좋다. 요즘 말로 하면 쾌락주의 이런 거예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이 사람은 회의론, 불가지론자입니다. 어떤 그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황당무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 또 공부해 가다가 때로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이런 얘기들을 했지,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바라문교가 지배한, 이런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런 사회에서 새로운 뭔가 세상이 자꾸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쪽을 갖다가 뭔가 자기 사상 체계화 시켜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문제지요. 어쨌든 이 아지타케사 캄발은 유물론 순세파, 쾌락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회의론, 불가지론이고요. 그 다음에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제 자인화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특히 불교와 더불어서 자인화교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화교는 불교하고도 비슷한 게 많아요. 불교하고 가장 이제 비슷한 점이 뭐냐? 사성 계급 제도를 부정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신분이 나는 바이샤족이니까 이렇다. 그 사람은 바라문족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수탄지파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느 신분, 어느 출신이 뭐냐 이거 가지고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뭐 그런 계급이다, 뭐 신분이다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출신 성분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이제 그 인도의 전통적인 계급사예요. 사성 계급 제도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습니까? 제사 만능주의 같은 거. 제사 지내면 뭐 어떻게 도움 받는다 이런 거 다 부정해요. 우리 불교도 부정하고 자연학에도 그걸 이제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연학교하고 불교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우리 불교에서는 5개 얘기했잖아요. 일반 신자들에게 5가지, 살도, 음망, 주 5가지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 4가지가 자연학교하고 불교하고 다 같아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같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소유하지 말아라 이게 무소유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자연학교 그 수행자들은 옷을 걸치는 것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발가벗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의파예요. 빌공짜. 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뭔가 현실 사회에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는 백이파, 하얀 옷을 입는 이제 이렇게 파로 갈라집니다. 거기서도. 근데 어쨌든 그 5개는 다른 데는 다 불교하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연학교하고 불교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는 특히 불살생, 거기는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이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생명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학교 신도들은 되게 장사를 많이 하지 농사 잘 안 짓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 신도들이 이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까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이 자연학교가 굉장히 종교적이랍니다. 경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육사회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명한 그런 자연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래서 그 뭐 이제 약간 적시설이다 이렇게 크게 일반 자유사상을 그 특징적인 걸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엄밀하게 이제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다양한 그 스펙트럼,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하기 위해서 정통 바라문교는 전변설이다 세계관이, 그 다음에 일반 자유사상은 크게 적시설이다. 약간 유물론적인 경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뭐 쾌락주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상당히 다 차이들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큰 흐름을, 특징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에 이제 정치적 정황. 이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는 정치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그게 종교인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이 불교 사회 경제 사상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정치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은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데 좀 관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불교 교리를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입장에서 우리 현실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조명해보고 거기에 어떤 방향 지시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저술한 이 책은 책을 조구나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종교는 정치와 무관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가당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크게 보면 정치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다만 우리들이 이제 근데 일본만 해도 이제 불교 정당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도 기독교 정당이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아직 그건 없어요. 저 불교 정당이. 혹시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우리도 불교인들이 불교 민주당이라든가 불교 자유민주당 이런 식으로 불교인들이 해서 어떤 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현실 사회에 조금 불교적인 어떤 이상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저 스님들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데 어쨌든 저녁 이제 우리가 정교 분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거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또 정치 떠나서 무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어떤 그 배경에서 이 불교가 이제 성립될 수 있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문명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명의 이동.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이제 BC 1500년 무렵에 아리안들이 침입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듭니다. 크게 보면은 봅시다. 여기 이제 히말라야가 있고, 지도가 조금 너무 편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오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하 지방이 있고, 이가 주로 보면 이제 인더스 강이죠. 요 겐지스 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잡 지방에 이제 아리안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점점 요게 지리적으로도 그렇죠. 여기에서만 계속 털을 잡고 살 수는 없죠. 여기서도 뭔가 더 발전해 가야 되고, 이제 어떤 그 세력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동쪽으로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라문교가 가장 나중에 번성했을 때를 이 바라문 중국이라고 하는데, 차이나 중국이 아니고 중심국가예요. 이런 얘기가 우리, 여러분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죠. BC 기원전 한 9세기경에 되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불교가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27페이지 셋째 줄에 기원전 9세기경에 자나메자야 황제의 제위 기간 중에 바우라와 제국은 가장 강력하였고 가장 번성하였다. 요때 여기 이제 바우라와 제국의 수도 하스티나푸라. 요게 이제 가장 번성했었던 바라문교가 번성했을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명의 이동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카필라바스토, 카필라성이죠. 석가국. 그게 이제 여기 좀 너무 올라갔나요? 하여튼 이쪽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의 나라가 석가국이 이런 바라문국의 오른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 쪽으로 만약에 거기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불교는 나타나기 어려웠어요. 이 문명의 흐름이라는 게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건 남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었지만 그런 문명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그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졌다고. 요즘도 우리 보면 홍수 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오성 지하도 이번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버스는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갑니까? 그 길이 아니었다면서요. 거기 다른 길이 다니는데 차단돼가지고 이 길을 갔는데 또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그런 우연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우연한 걸. 그 우연한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자꾸 지혜를 짜고 조심하고 하는 게 이제 정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와 무관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법률, 제도, 시스템 이런 확립하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앞장서야 돼요. 스님들이야 출가해서 본격적으로 하시니까 이제 수행 매진하셔야 되지만은 우리 제가불자들은 현실 사회 그런 것들도 찾고 뭔가 지혜도 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같이 그런 활동도 하면서 이 사회를 제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정치적인 큰 흐름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명의 이동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런 겁니다. 이 바라문교가 번성했던 바라문교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뭐 현재까지로는 이 대홍수 때문에 이 바라문 문명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그 정통 바라문교의 그 이론만 가지고 사람들이 지혜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 베다 문헌의 종교의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머물 수만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가장 큰 정치 세력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가 대홍수로 해가지고 멸망되어 버린 거니까 그 본거지를 잃어버린 거지, 뿌리를.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분산되고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불교는 이 문명 정신에 이동하는 그 길목에 있었다. 예. 그게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불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9페이지 와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 당시는 이런 배경을 보셔도 알지만은 어떤 강력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국가라든가 이런 집단이 무너지면은 워낙이 다양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문 중국이 이제 붕괴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격동기였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군소 부족 국가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통폐합이 되고 하면서 일종의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국가 체계는 아니지만은 여러 그런 나라들로 통폐합이 되었다. 인도가 워낙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넓은 땅에서 대개 16대국 얘기합니다. 제법 큰 그런 국가 개념으로 이제 통폐합이 됐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족 종족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일종의 국가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크게 그 당시에는 초기 불전에서는 16대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전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런 지명도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제띠. 마가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가다는 이제 빈비사라 왕, 또 뭐 아사세 왕,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꼬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꼬살라 서가모니, 석가국은요, 이제 가필라 바초 성이고 석가국이라고 저는 부르자 그랬습니다. 이 석가국은 실제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꼬살라의 일종의 예속되어 있던 그런 반독립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확실한 독립국은 아니에요. 꼬살라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우리 경전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코살라라고 하는 꼬살라가 있고, 꼬살라는 이제 바사이광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왬사, 꾸루, 판잘라, 마차, 수라센, 아사카, 아완티, 간다라, 캄보자 이렇게 해서 16대국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 당시부터 바로 성립된 건 아니죠. 되게 뭐 300년, 400년, 500년 후에 이제 문자화 돼가지고, 부처님 경전이 문자화 되거든요. 그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부처님 당시의 그런 상황보다도 200년, 300년 후에 그런 현실 상황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16대국이라는 얘기도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그런 16대국으로 돼 있었다라기보다는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이후로 한 200년, 300년 후의 상황이 거기에 이제 그 16대국이라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6대국이라는 이야기를 부처님 당시에 꼭 그랬다. 이렇게만 믿는 것은 좀 순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6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로 한 200년, 안팎 이런 무렵에 그 상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경전이라 하는 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바로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한 300년, 400년 이후에 문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거기에 다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16대국으로 이제 돼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이후의 상황이 반영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서는 31페이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크게 인도의 그 정치 어떤 형태를 보면은 공화정과 군주정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큰 형태가 그 전에는 되게 이제 종족 사회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부족 사회에 돼 있을 때는 종족 사회, 종족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 권력을 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바라문이 정점이 됐던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제 찰제리, 무사계급, 왕족들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력을 영토도 확장해야 되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다스리게 되는 여기 되게 이제 군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회의도 하고 막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 종족 사회가 붕괴되면서 크게 공화정 형태, 또 군주정 형태의 나라들이 이제 나타난다 볼 수 있는데 32페이지 참고로 3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종족 사회가 어떻게 해서 붕괴돼 나가느냐 그 얘기들을 조금 거기 해봤습니다. 그 부분 잠깐 같이 함께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석가족을 비롯한 북인도의 여러 종족 사회의 농업 생산 기술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2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토지의 공유라든가 노동 과정에서의 협업이 필요하였다. 자, 거기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인도의 종족 사회에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토지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거였는데 사유 내 땅이다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다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보시라는 게 있죠. 보시 개념이 원래 다나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고대 인도 사회, 종족 사회에서 협동해서 협업으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눌 때 그 결과물을 어떻게 생산물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보시라는 그 개념이 원래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생산물을 서로 분배하는 그런 분배 방식이죠. 그게 이제 다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냥 개인적인 덕목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삶의 문제 어떤 원칙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해서 협업을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무슨 그 덕목으로 이렇게 보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연히 의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우리 육바람일에서도 이렇게 보시를 하고
육바라밀 보리사트바 보살의 덕목이 아니라 사실은 초기 경전에서도 이 보시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시론, 개론, 생천론 해가지고 차제세법에서도 이 보시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제 그런 것은 특히 석가족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군주정보다는 군주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웠다 이렇게 보는데 제 책 읽어보면 이제 거기 다 나옵니다. 군주제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라자, 라자라는 그 단어 때 왕이라는 말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주정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 라자라는 말은 한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 얘기 나중에 나오는데 저는 어찌됐든 석가족의 정치 형태는 공화정쪽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종족 사회가 무너지는 그 배경들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상태의 이제 사회였는데 하지만 철기구의 보급과 철기시대가 되면서 철기구가 보급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심경농법이라 그러죠. 서로 깊이 갈면 수확량이 많아요, 적어요. 깊이 갈면 수확량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기구가 보급 때문에 그런 심경농법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관계시설, 물 대고 이런 게 하니까 이제 확충되고,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그 다음에 계급사회로 이행에 기인한 협업의 파괴가 심화되며, 이게 계급사회 무슨 바라몬, 크샤트리아, 파이샤, 수드라, 이거는 이제 아리안족들이 온 이후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급사회가 되니까 협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요. 협업의 파괴가 심화되며 잉여생산물이 쌓여가고,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심경농법이다, 관계시설 확충이 나오면 이제 농산물들이 많이 수확량이 되니까 비축도 되고 이럴 거예요. 상품 교육이 활발해지고, 옛날에 주로 이제 물물 교환하고 했는데 이런 교육들이 되고, 또 그러면서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해 가면서 돼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되게 거의 맞물려 가요. 그 다음에 대상주, 이렇게 뭐 막 수레를 끌고 옛날에 대상들이 한 번씩 가면은 한 그 때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대상주라고 이렇게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들이 많이 몰려다니는데 부처님도 제자들하고 함께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갈 때 하는 것처럼 그 주인이다, 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나와요. 그게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런 대상 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산가, 이제 돈을 그 화폐 경제라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산 축적이 훨씬 더 수월해지죠. 물물 교환할 때는 뭐 재산 축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뭐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는 자산가 계급, 부상, 신흥 중상 계급이 출현하고, 그다음에 상업 도로가 발달하고 화폐 유통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종족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돈 세상이 되면서 이제 종족 사회도 되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부모 형제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전에 보니까 뭐 LG 이쪽에 보니까 뭐 좀 소송 문제 나오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부잣집 하다 보면은 유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얘기 떠올라요. 그러니 거기에 뭐 가족의 우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종족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야 종족의 공동 경제는 개별적 경제로 분열되고, 그에 따라 사적 소유가 나중에 사유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경기 시대의 겐지스강 중류 지역의 비옥한 경제지대는 영주와 국왕들에 의한 토지 사유화가 진행되고, 이제 특히 아까 이 겐지스강 무렵에 토지가 비옥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 중심으로 주로 많이 세력을 이제 영토를 확장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잃고 분열한 종족민의 일부는 도시의 수공업자가 되기도 하고, 상인이 되기도 하며 종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바라몬 계급도 이제 무너질 수 있고, 군주적으로 이제 다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바라몬들이 무너져요. 아까 종교적으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자유 사상가들이 오히려 막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니까 옛날에 바라몬. 참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사문바라문이라는 얘기가 우리 경전에 많이 나와요. 특히 초기 경전, 아함경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정통 바라문교에서 브라만이죠. 고구의 성직자들, 사제 계급이 바로 바라문이에요. 자, 아까 일반 자유사상 종교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바라문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스님들은 뭐라 그래요? 사문이셔 그러잖아요. 일반 자유사상의 이제 이 수행자들은 사문이라 그래요. 부처님도 사문 고타마시여 이렇게 나와요. 다 사문. 사문 중에 사문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통 바라문교의 사제 계급이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고 일반 자유 종교, 신흥 종교 사상가들, 그 수행자들은 사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그 당시 종교인들은 정통, 그래서 정통 바라문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가 명렬히 유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서도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바라문과 사문 꼭 두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바라문은 그런 정통 바라문교의 이제 사제 계급이고 일반 이제 신흥 종교 사상들에서는 수행자들, 종교인들은 사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 이제 이런 바라문들은 이제 옛날처럼 여기서 바라문들은 뭡니까? 베다 종교를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이래는데 이제 그런 자기 일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양한 이제 형태의 직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그래서 우리 수타니파타에도 바라드바자 바라문이라고 농업이거든요. 여기도 바라문인데 농사꾼이에요. 부처님한테 이제 뭐라고 시비도 걸고 하는 그분인데, 그래서 이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직업을 갖게 돼요. 바람들도 이제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대상들 뭐 무역하러 오는데 지리 잘 모르잖아요. 요즘처럼 가이드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한 직업에 이 바람들을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직업도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은요, 저기 몇 페이지더라?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또 이제 직업도 나타나요. 그게 5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오늘 이렇게 이 내용들은 그냥 맞춰버려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그 주요 이제 직업들이 나와요. 목공, 금속공, 석공, 직공, 피혁공, 도공, 상하공, 염직공, 보석공, 어부, 도살자, 수렵인, 요리사, 과자 만든 과자상, 이발사, 또 52페이지 화상인, 또 선원, 광주리 제작자, 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중에서 상하공, 직공, 금속공, 도공 등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도살자, 어부, 사냥꾼 등은 사회적으로 경멸을 당하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은 그 전통적인 종족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공화정과 군주정.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군주의 힘을 앞서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군주 국가가 당연히 공화정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대군주 국가로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석가국도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라 병합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가다국이 전체적으로 인도를 통일을 합니다. 근데 마가다국은 공화정이 아니고 군주정이잖아요. 나중에는 4대 국가가 되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석가국도 꼬살라가 이제 다 저기지만 꼬살라도 나중에는 마가다에 의해서 이 병합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공화정, 군주정이 같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군주정이 이제 마지막에 득세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에 석가족의 정치적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력이 그런 강한 나라는 아니었다. 석가국이.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은 빈비사라 왕이 그랬던가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는데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나라가 적어서 그런다면은 내 나라의 반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것은 출가의 이유가 실제로 어떻게든 이 석가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석가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미 정치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석가국의 명예를 드날 일이라.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태자 왕자로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고살라에 거의 이제 그 예속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라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카필라 바수족, 카필라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나라 이름을 부르자면은 석가국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석가족은 아까처럼 일종의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은 이 산타가라라고 하는 공회당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 그 문헌에 보면은 그 공화정을 유지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석가족은 인종적으로 보면 대개 우리가 이제 아리안족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부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죠? 이목구비 이렇게 생기신 것도 우리가 30 이상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아리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문 쓰면서 이제 꼼꼼히 읽어보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족은 사실은 끄샤트리아족이거든요. 찰젤인데 바라문과 끄샤트리아를 구분을 하면서 끄샤트리아족은 저는 그게 이제 석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루하고 좀 이렇게 생김새가 차이가 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그 논문 쓰면서 아함경이 읽을 때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아리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이미 이 석가족은 티베트 미얀마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요. 또 유명한 빈센트 스미스라고 하는 인도학자는 몽골족일 수도 있다. 석가족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몽골족이면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그 뭐랍니까 국뽕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그냥 완전히 이런 그 민족주의자들 부처님도 우리 민족이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학자들이 이 석가족은 인종적으로 아리안족이 아니고 티베트 미얀마족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몽고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부처님이 아리안족이면 어떻고 티베트족이면 어떻고 몽고족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위대한 분은 불교가 그랬잖아요. 뭐 이 신분에 따라서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까르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성인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이지 그 인종이 어느 출신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뭐 그렇게 천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석가족의 정치적 위상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보았습니다. 그 37페이지 이제 뭐 결론 삼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라문과 끄샤트리아 찰제리족 사이에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석가족은 바라문이 아니라 끄샤트리아이면서 좀스럽고 비루하고 하열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계급적 성격보다는 인종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석가족은 이제 아리안족과 좀 다른 이런 그 뉘앙스들을 많이 풍기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거기 좀 얘기했었고 이제 38페이지 그쪽에 가보면은 이제 반바라문, 비바라문적인 요소, 이 석가족의 문화 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석가족은 아리안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리안이 아닐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이제 얘기 쪽으로 해서 조금 저는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그게 사회 경제적 배경이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제2장의 이제 불교 사상의 실천적 기조가 되는데, 우리 불교 교리를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해석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 분만 받아볼까요? 그 화장을 권장하고 또 부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큰 지구덩어리에서 인도에서 또 탄생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 기원과 또 그 화장, 이거는 뭔가 아주 큰 의미에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보니까 토지를 보니까 전부가 이 바다가 융기돼가지고 올라온 그 땅이 돼가지고 뻘땅이 한마디가 있어. 뻘땅이 많다. 평지는 전부가 뻘땅이야. 산만 우리 여기 한국같이 이런 한국 토질이 마사토가 있지, 평지는 거의가 뻘땅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인도 가보시면 우리 아는 분 알지만은 그 수백리 수십리 되는데 매장을 또 산도 적고 우리나라는 많지만은, 그래서 그 묻으면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소금에 간해놓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썩지 않아 가지고 그 구신들이 그 육신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중비신이 돼가지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장을 권한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지금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 하나의 중비신이 돼가지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화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지금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바다 땅이 연계돼 가지고 뻘땅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다비와 살이라는 뭐 조그만 책을 옛날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금년 8월 24일 날 이 스님들 다비 작법하는 요거를 어떤 문화유산으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비 작법을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쪽에서 다비 문제를 이번에 한번 다루는 모양인데, 저희 여기 강의 나오시는 그 조준호 박사님이 초기불교의 다비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제가 논평을 하고 하는데, 근데 방금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 다비도 옛날에 전륜성왕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비를 하라 이런 얘기들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왜 인도에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은 아마 이웃 이제 자이나교 같은 거라든가 다른 전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저는 좀 특이한 이렇게 안을 주셔서 저도 한번 공부할 거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이 그 지역에 따라서 생김새나 맛이나 성격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지구상에서 필요한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인도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나셨나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인도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거 이제, 근데 때로는 거기를 선택하셔서 나와요. 이제 마야 부인을 하고 정반왕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우리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느 나라를 택해가지고 그 위대한 성인이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는 이제 하나 좀 신화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만 봐버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불교의 까르마, 업사상 이런 거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디서 태어나더라도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서 어떤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만드느냐의 문제지, 어디를 택해가지고 했다는 이 분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숙제로 남겨두고요. 우선 오늘 상당히 인도의 그런 토양하고 다비식, 화장하고 좀 뭔가 이런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전에서는 우리 불교가 화장이라는 게 육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수와 봉사대로 이렇게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불교적인 의미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장례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고, 불교가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반왕이 했던 식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들은 인도의 그런 장례법을 불교가 따랐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관점에서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지나서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